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반도체주의 하락으로 인해서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듯 하나 했더니 결국에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 다보스 포럼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인하하겠다, 그리고 또 유가 인하를 압박하겠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려는 듯한 움직임들도 나타냈었죠. 네, 여러 가지 발언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오늘 저희 시간 통해서 꼼꼼하게 점검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코멘트들이 대거 쏟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꼼꼼하게 하나하나 챙겨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시장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먼저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S&P 500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 나타냈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도체주의 하락으로 인해서 소폭 하락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 섹터와 헬스케어 섹터의 상승으로 인해서 다우존스 역시도 0.92%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럼 3대 지수의 흐름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S&P 500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 보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도체주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엔비디아의 칩을 공급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에서 올해 반도체 수요가 좀 불확실하다라는 발언을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또 이 ASML에 대해서 이 미국 정부가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더욱더 강화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들도 나오면서 반도체주들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21만 3천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주 대비 6천 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의 경제는 견조하다라는 전망이 우세적인데요. 그래도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압박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FOMC 일정도 계속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섹터 흐름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와 그리고 시총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와는 좀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약보합 수준, 그리고 엔비디아도 0.1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글과 아마존 마찬가지로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로 좀 퀄컴과 같은 종목들은 상승하는 모습도 일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AI 하드웨어가 하락을 하는 동안 그래도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 나타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 제조업 등을 포함해서 이 기업들의 이 감세 조치를 시행하겠다라는 발언 속에 금융주들은 상승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종목들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애플은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기존에 286달러였던 목표 주가가 280달러까지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유로는요, 이 4분기 매출이 현재 1,250달러를 전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30일에 있을 애플의 실적 발표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이패드라든지 또 아이폰 SE 이렇게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올해 중반기에는 조금 낙관적인 전망이 나올 것이다라는 시각들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메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AI 역량과 그리고 지속적 비용 관리로 인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모습들 나타냈는데요. AI에 따라서 이 광고 수익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도 살펴보실 텐데요. 네, SK 하이닉스가 이 메모리 수요가 다소 좀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PC와 스마트폰 재고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점과 그리고 보호무역 정책 강화 등을 이유로 꼽으면서 이 메모리 수요가 좀 부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발언을 내비친 점이 오늘 엔비디아의 하락을 자극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슈 있는 종목들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인데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 세일즈포스와의 합병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 AI 에이전트 기능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 세일즈포스와 합병을 하게 된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이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의 강자로 떠오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합병 시에는 시총이 7,950억 달러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팔란티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정부의 이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유로 이 AI 지출의 핵심 승자가 될 것이다라는 발언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90달러까지 상향 조정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럼 기업들의 주가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 더욱더 강력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0.08%로 하락한 채 마감을 했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오늘 2%대 상승부를 켜냈는데요. 역시나 AI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오늘 2%대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오늘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갔었는데요. 그래도 장 막판에 들어서 0.1%대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라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라클 전일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일장에 비해서 상승폭이 좀 다소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서 역시나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네, 그러면 팔란티어의 종목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네, 팔란티어도 오늘 2%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장 초반에 비해서 장중에는 좀 하락폭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고점을 높여가면서 오늘 2%대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항공주들은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요. 먼저 아메리칸 항공 예상치를 웃돈 4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 EPS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오늘 주가는 급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알래스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행과 그리고 해외 출장 수요가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 속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매출은 전년 대비 38% 증가를 하면서 오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틸 다이내믹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4분기 수입품 가격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매출은 전년 대비 8.5% 감소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 수입량 강소와 그리고 철강 부분에 있어서 북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향후의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프리포토의 맥모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리와 금 생산 감소로 인해서 4분기 순이익이 급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하지만 이 전기화 추세로 인해서 계속해서 구리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후의 주가 흐름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도 보실 텐데요. 오늘 호실적과 그리고 견고한 연간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오늘 상승했습니다. 연간 총 매출은 전년 대비 10% 증가를 했고요. 2025년도 연간 매출액 성장률 전망치 역시도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오늘 GE 에어로스페이스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자세한 주가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메리칸 항공은 이 EPS가 하향 전망이 되면서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반등에 나서지 못하고 8%대 급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알래스카 항공의 주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래스카 항공은 장 초반에 비해서 그래도 상승폭을 줄여 나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장 막판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틸 다이내믹스의 주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틸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다소 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주가가 마이너스권에서 좀 계속해서 출렁이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오늘은 0.44%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프리포트 맥모란도 살펴볼 텐데요. 네,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장 막판으로 갈수록 그래도 하락폭을 다소 만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51%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네, GE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이 강세의 흐름을 계속해서 장 막판까지 이어가는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6% 넘는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3대 지수 흐름과 자세한 종목들 이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관통한 이슈들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머스트노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코멘트들을 과감없이 쏟아냈습니다. 그 현장의 상황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My administration is acting with unprecedented speed to fix the disasters we've inherited from a totally inept group of people and to solve every single crisis facing our country. The inflation rate we are inheriting remains 50% higher than the historic target. It was the highest inflation probably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That's why from the moment I took office, I've taken rapid action to reverse each and every one of these radical left policies that created this calamity, in particular with immigration, crime, and inflation. To further unleash our economy, our majorities in the House and Senate, which we also took along with the presidency, are going to pass the largest tax cut in American history, including massive tax cuts for workers and family, and big tax cuts for domestic producers and manufacturers. My message to every business in the world is very simple. Come make your product in America, and we will give you among the lowest taxes of any nation on earth. But if you don't make your product in America, which is your prerogative, then very simply you will have to pay a tariff. And I'm also going to ask Saudi Arabia and OPEC to bring down the cost of oil. You got to bring it down, which frankly, I'm surprised they didn't do before the election. That didn't show a lot of love by them not doing it. I was a little surprised by that.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제55차 세계 경제 포럼 화상 연설에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부터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기업들에 대한 내 메시지는 매우 간단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에 와서 제품을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낮은 세금을 적용하겠다라고 강조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 수출국 기구의 유가 인하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유가가 내려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끝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푸틴과도 곧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그가 유가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이는 러시아를 종전 협상에 참여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주요 수입 원인 에너지 수출을 타격하겠다라는 의도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해당 코멘트 이후에 국제유가가 이날 하락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즉각 내리도록 요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취임 이후 처음으로 통화정책 결정을 앞둔 연준을 대놓고 압박하는 모습이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지난 임기 때도 연준의 저금리를 노골적으로 주문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3일째를 맞은 이날 연준을 다시 한번 압박하고 나선 모습인데요.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한 연준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 등 연준 위원들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도 연준의 독립성을 방어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그와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던 파월 의장은 중앙은행이 정치적인 이유로 통화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긴 했습니다. 다만 오는 28일에서 29일 페드 연준위원회가 열리는데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은 어떻게 시장에 작용이 될까요? 다음 주에 회의도 잘 지켜보시고요. 그런 가운데 산업별로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역시나 트럼프는 이날에서도 AI와 관련된 코멘트를 남겼고 어떤 연료를 사용하더라도 AI 발전소는 빠르게 가속화시키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이미 AI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빠르게 내놓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번엔 다시 한번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위한 발전소 건설을 빠르게 승인할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을 대체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AI를 위한 발전소는 어떤 연료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하면서 앞으로 수년간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AI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커지려면 미국에 있는 에너지의 2배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이렇게 대대적인 AI 관련된 발언들과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앞서서는 오픈 AI와 소프트뱅크 그리고 오라클이 참여하는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발표하기도 했었죠. 다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의 레리 핑크 최고 경영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미국 증시 차원에서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레리 핑크 CEO도 현재 세계경제포럼 참석을 위해서 다보스를 방문하고 있죠. 그 가운데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모든 민간 자본을 풀어준다면 성장에는 매우 좋을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일부는 새로운 인플레이션을 창출할 수도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아직 시장이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인 충격을 미칠 것이다라는 우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AI에 대한 러브콜을 계속해서 보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날 함께 또 추가적으로 확인해봐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 중에는 유럽을 향한 불만의 말도 있었습니다. 유럽이 계속해서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규제의 칼날을 내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놓고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관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오히려 조치에 취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또 추가적으로 영국 쪽에서 전해진 소식도 있습니다. 영국 반독점 경쟁 당국이 애플과 구글의 영국 휴대전화 웹브라우저 시장 지배력에 대해서 공식 조사를 시작한다고 전했는데 이 애플과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계와 앱스토어 그리고 모바일 브라우저를 포함한 모바일 생태계에서 전략적 시장 지위를 가졌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애플 측과 구글 측에서는 이 영국 측과 잘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최대한 소비자도 살리고 기업도 살릴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연설을 통해서 이런 움직임들은 일단은 미국을 향한 일종의 과세이고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무역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유럽이 이러한 강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는 일단 시장의 상황을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 안에서의 보조금 폐지 소식과 관세 검토 소식도 간밤 전해지기도 했는데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안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보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면 그 또한 환영할 수 있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미국 공화당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법률안을 놓고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하원 예산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과 국경 공약에 들어가는 비용을 추산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50장짜리로 나열한 목록을 최근에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입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출을 확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공화당 같은 경우는 현재 매우 근소한 차이로 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정 건정성 악화를 우려하는 자당 의원 일부가 이탈할 경우 자체적인 법안 처리가 어려워져서 중간에 조율하는 게 현재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을 마냥 삭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다양한 선택지의 조합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공화당이 활용한 목록을 보면 현재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해서 10년 동안 1조 9천억 달러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에 대한 무역법에 따라서 관세를 법조화하고 세율을 올리면 향후 10년 동안 1천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기후 에너지 정책인 IRA의 청정 에너지 세액 공제를 없애면 10년 동안 7천억을 넘게 아낄 수 있다라는 판단도 나왔다고 하고요. 또 전기차 구매가 아닌 리스하는 사람들에게도 세액 공제를 주는 것을 폐지하게 되면 10년 동안 500억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현재 판단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IRA 정책을 대대적으로 폐기하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내놨는데 이 IRA의 혜택을 받는 대규모 청정 에너지 사업을 유치한 지역구의 공화당 의원들이 IRA의 일부는 존치해야 된다라고 호소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이 됐고요. 또 관세와 관련해서도 공화당 안에서는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간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았던 월가 경영자들이 트럼프의 관세에 동조하는 발언을 간밤에 내놓기도 했는데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머 회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관세에 동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져도 미국의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괜찮다라는 것이고요. 이어서 골드만삭스의 CEO인 데이비드 솔로몬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캐나다, 또 멕시코, 중국에 부과할 관세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 올바르게 처리가 된다면 미국 성장에는 건설적일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마켓워치에 따르면 올 들어서 기술주는 상승하고 있지만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주식의 3분의 2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이미 이러한 시장 상황을 놓고 관세에 대한 부담이 증시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아직도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발언들 그리고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어느 쪽으로 시장이 결정을 할지를 잘 지켜보시면서 앞으로의 전략들도 챙겨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간밤 이 공개됐던 하나의 브랜드 가치 목록을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 가치가, 브랜드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놓고 머스크가 정치적으로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 테슬라 기업 가치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한 2025년 글로벌 브랜드 순위에 따르면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43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순위도 24년에는 18위였는데 36위까지 크게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2년 연속으로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를 놓고 CNBC는 신차 출시 부진과 머스크의 적대적 행보가 큰 원인이다라고 지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브랜드 파이낸스의 데이비드 헤이그 CEO 같은 경우도 머스크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라고 설명하면서 테슬라는 평판이나 추천, 고려 등 주요 항목에서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유럽 소비자들의 평가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고객 충성도가 90%로 여전히 높은 상황을 보여줬지만 추천 점수 같은 경우는 10점 만점에 기존 8.2점에서 4.3점까지 크게 급락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테슬라 소유자들이 다른 잠재 고객들에게 테슬라의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데이터를 놓고 헤이그 CEO는 테슬라가 예전처럼 많은 제품을 팔거나 높은 가격에 팔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경제사인 폴스타 오토모티브 홀딩 같은 경우도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에 불만을 가진 고객들을 유치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이렇게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테슬라 브랜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테슬라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로 급등해서 일론 머스크가 4천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최초의 인물이 되는 데 기여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정치적 행보 때문에 오히려 브랜드 가치가 계속해서 깎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기업 가치, 이 브랜드 가치 순으로 봤을 때 탑 랭킹된 기업들은 어떤 곳들이 있었을까요? 이 순위권의 내용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테크 기업인 애플이 2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의 브랜드 가치는 11%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소비자의 80% 이상이 애플을 알고 있고 45%가 애플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상위 5위 안에는 애플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월마트도 포함이 되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과거 30위권에서 9위까지 급상승을 했고 테슬라에 앞서서 자동차 기업은 도요타나 벤츠, 현대 등의 기업들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새벽도 속보로 전해진 소식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해당 속보 이후에도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이어가지는 못한 채 가격 하락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 취임 이후로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보와 주요 이슈들이 있는데요. 매일 저희와 함께 주요 내용들 점검해 보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일정이라고 한다면은 이 트럼프 취임식 다음으로 이 BOJ 통화 정책을 꼽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오후 12시에 이 BOJ 통화 정책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미 금리 인상은 유력하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국내 증시 그리고 해외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BOJ 금리 인상이 유력한 배경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기준금리는 0.25%로 이번에는 0.5%까지 인상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인상 가능성은 80%가 넘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세 차례 금리가 인상이 되는 겁니다. 일본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데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일본 내에서는 임금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우에다 총재의 발언을 살펴보면은 기업의 이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임금 인상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 봄에 이루어지는 이 대규모 노사 임금 협상인 춘투에서 이 임금 인상에 대한 증가율이 5%로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물가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도 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꼽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본의 이 11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2.7%로 이 BOJ의 물가 목표 수준인 2%를 2년 8개월 연속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 12월 도쿄 CPI는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입장들을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본 경제의 잠재 성장률 또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미 지난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2분기 연속 이 성장률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BOJ가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BOJ 금리 인상에 따라서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공포를 다시 한 번 더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8월 달이죠. 이 블랙 먼데이 당시에 이 일본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 글로벌 증시들이 폭락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장도 이날 두 자릿수 때 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하고 급락세를 면치 못했었는데요. 이러한 공포감이 다시 한번 드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그 가능성은 조금 더 낮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볼 텐데요. 계속해서 달러화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달러 엔 환율 변동을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될 텐데요. 만약에 1달러에 이 엔화가 2, 3엔가량 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변동성이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의 대외 자산이 기존에는 주식과 채권에 몰려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직접 투자 형태로 분산이 되어 있다라는 점도 엔캐리 트레이드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 직접 투자는 뭐 공장을 건설한다든지 기업 인수, 뭐 이러한 것들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서 주식과 채권을 빠르게 매도하는 것과 다르게 자금 회수 청산이 어렵다는 점에서도 엔캐리 트레이드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투기적 엔화 숏 포지션 또한 많이 줄어든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 투기적인 엔화 매도 규모는 18만 계약이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최대 304조 원 규모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다보스 포럼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금리는 낮아지고 이 미국의 금리는 낮아지고 또 엔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점 유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미국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살펴볼 텐데요. 네, 먼저 엔캐리 트레이드 축소로 이 미국 시장에 일부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엔화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그리고 일본 쪽으로 자금이 몰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이번 주 계속해서 랠리를 보이고 있는 미국 증시가 둔화세를 보일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엔캐리 청산이 예상보다 클 경우에는 이 미국 국채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시장에는 조금 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투자 자금이 일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 블랙 먼데이를 떠올려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자금이 많이 이탈되는 현상을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일본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한국과 신흥국 증시에서 일본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다라는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나타나면 우리 증시에도 하방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 엔화 가치 절상이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일본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자금보다 일본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다라는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냥 안 좋다고만 볼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엔화 강세로 인해서 일부 수출주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엔화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원화는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출을 하고 있는 이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섹터 면에서는 그래도 이 엔화의 강세에 영향을 받아갈 수 있겠다라는 점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오후 12시에 있을 BOJ 과연 예상대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될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 오후의 증시 흐름들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FOMC 최대 변수 등장, 트럼프 사우디 유가 즉각 인하 압박, 연준 즉각 금리 인하 요구 선언입니다. 1월은 모르겠으나 결국에 개입을 하겠다는 것인데 계속 누누이 떠들었죠. 트럼프가. 자기가 일어나서 주식시장을 맨날 보기 때문에 내가 타이밍을 더 잘하니까. 이게 사실 연준이나 페드가 타이밍을 맞추는 집단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엮어가지고 내가 타이밍을 더 잘 맞추기 때문에 금리 결정에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을 해야 된다고 계속 떠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했을 때 완전히 자기가 임명한 파월을 갖다가 몰아붙였죠. 나쁜 놈이라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다보스 포럼에서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금리 인하를 즉각적인 그것도 금리 인하를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1월 달에 그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돼버리면은 매파들도 매일 발톱을 숨기고 비둘기 탈을 써야 될 지경이에요. 지금. 그렇죠? 보우먼 이사나 해맥,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조차도 지금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싫어했던 게 아니었던 것이죠. 금리 인하를 싫어한 게 아니라 남이 대통령 할 때 금리 인하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전방위적인 압박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파월을 자를 수는 없지만 그리고 파월을 또 이제 좋아할 수도 있어요. 파월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바이든 하에서 금리 인하하는 게 싫어했지. 지금 자기 정권 하에서 금리 인하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모릅니다, 이거. 그렇죠? 자, 일단 다시 정리를 할게요. FRS 원래 이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페드나 연준이라는 걸로 부르기로 한 것은 암묵적인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헷갈리기 때문이죠. 뭐 FRB도 있고 FRS도 있고 페드도 있고 연준도 있고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은행 별 얘기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FRS라는 시스템 하에 세 개의 구성 요소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페드나 연준이라고 부르고 지금 이 FRS 시스템 하에 세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저기 제 최상위의 7명의 이사로 이루어진 이사회가 지금 존재하고요. 그게 FRB입니다. FRB의 가버먼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있고요. 이 연방준비은행의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그 다음에 4명이 번갈아 가면서 해서 총 5명, 그 다음에 7명의 이사회에 더해서 12명의 이 투표권을 가진 자와 7명의 투표권을 가지지 않은 19명이 참석하는 FOM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드 연준과 FOMC는 같은 말이 아닌 것이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먼저 나왔는데 PC 2%가 공식적인 목표입니다. 이거는 연준의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PC 2%를 목표로 합니다. 지금 2.4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FRS죠. Federal Reserve System입니다. 이 시스템 하에 아까 그 3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이라고 불리는 것도 맞지 않는 얘기죠. 원래 중앙은행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미국은. 자, 이 연준, 페드 둘 중에 하나로 부르기로 하는데 연준 페드의 목표는 이 맥시멈 목표인데 뭐가 골이죠. 골이 목표죠. 뭐가 목표냐. 맥시멈 인플로이먼트 최대 고용하고 스타블 프레이스 물가 안정입니다. 그리고 모더레이트 적절한이죠. 모더레이트 바이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그 보여드렸을 때 모더레이트 바이 뭐 스트롱 바이 이렇게 있잖아요. 모더레이트 적절한 매수. 그 보통의 매수인데 롱텀 인터레스트 레이티드. 그래서 적절한 장기 이자율을 추구하는 이 3개가 이 법에 박혀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은 7명의 이사로 이루어져 있고 7명이 이사인데 거기에서 이제 직책이 더해지는 것이죠. 파월 의장.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사로서의 임기가 따로 써여 있고 직책의 임기가 따로 써여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파월 의장이 의장직을 내려놓는다고 해도 이사를 사퇴하지 않으면 이사 임기는 2028년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마이클 밥 금융감독 부의장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도 트럼프 정권의 압박이 있어서 싸울까 봐 미리 2월 28일까지만 하고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내려놓는 거죠. 직책을 내려놓는 거지 이사를 사퇴하는 게 아니죠. 직책은 내려놓는다는 표현을 하죠. 그렇죠? 군인이 내가 무슨 작전사령관의 직책을 내려놓는다. 근데 군인에서 빠지는 거 아니죠. 군인에서 은퇴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군인은 하는데 내 직책을 내려놓는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다 7명의 이사인데 직책을 맡은 거예요. 이른바 반장이고 부회장이죠. 그리고 이건 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의장이 2명인데 금융감독 부의장. 이건 선도부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도부원. 선도부원들이 두발 단속하고 복장 단속하잖아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회장 부의장은 뭐 반에서 뭐예요? 반장 부회장은 학급 회의할 때 반장이 주도하고 부회장이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반장, 부반장, 뭐 부회장, 선도부원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직책이죠. 다 학생입니다. 그 학급의 학생이에요. 학생이 자퇴를 하기 전까지는 학생이에요. 그렇죠? 이사는 7명입니다. 근데 직책이 있을 뿐이죠. 이 직책이 있는 거는 의장, 부의장, 금융감독 부의장 요 3개가 직책이 있고 나머지는 다 이사입니다. 이 이사를 사퇴하지 않으면 이 안에서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마이클 박 부의장이 이사를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임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사 임기는 2032년까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골라야 되니 여기 안에서 고르려다 보니까 보험원 이사가 이 직책을 다음에 맡을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사를 사퇴하지 않으면 혹은 임기가 이렇게 2026년 1월 31일 아드라이나 쿠글러처럼 아예 나가지 않으면 새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사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자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렇게 전방위적인 압박을 넣을 수도 있죠. 압박을. 여론을 불러일으켜서 압박을 넣어가지고 사퇴를 유발시킨다던가 아니면 직책을 내려놓게 돼서 자기 입맛에 맞게 그 FOMC를 이끌어갈 의장을 직책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는 있겠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근데 막 심각한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자를 수는 없어요. 미국 대통령이라고도 자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있고요. 각 지역구마다 12개로 되어 있고 이 지금 여기에 워싱턴에 이제 요 이사회가 있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7명이 지금 몇 명입니다. 자, 7명은 지금 아까 쿠글러 2026년 1월 31일 가장 빠른 임기 만료 말고는 나머지 막 2030년까지 이사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7명에다 한 명은 누구죠? 이 한 명은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서 이 8표 고정이에요. 8표 고정이고 이 4명이 이제
이 7명 중에서 나머지 7명 중에서 여기서 들어오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나머지 11명 중에서 12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있는데 뉴욕 빼고 나머지 11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7명이 후보, 4명이 투표권. 계속 순환근무합니다. 1년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정리드린 거 다시 정리할게요. 이번에 이제 내놓는 사람들, 이 내놓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놓은 사람들 4명 넘어가겠고요. 이분 나가고, 클리블랜드 이분 나가고, 예, 그 다음 이분 나가고, 어째 들어오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이분 나가고, 그 다음 사진까지 나가요. 그렇죠? 아주 힙하신 분, 샌프란시스코. 자,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중요하죠. 제프리 슈미더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입니다. 매파예요. 자, 그 다음 새롭게 4명의 투표권을 갖는 연방준비은행 총재입니다. 자, 두 번째 세인트루이스 알베르토 무살렘 연방은행 총재 매파예요. 매파 2개 들어오죠. 저 뒤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의 수잔 콜린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도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비둘기.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즉각적으로 지금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파의 힘이 다시 실리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사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은 금리 인하를 중단해야 된다.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춰야 된다. 이 의견이 지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매파의 보우만이사라던가 클리블랜드 연주총재였던 해맥 이번 연도엔 투표권을 잃었지만 작년에 마지막에 그렇게 동결을 혼자 주장하면서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냈던 그런 입김이 굉장히 부각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입김이 부각이 되기보다 오히려 다시 비둘기파가 지금 새로 들어오는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오히려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죠. 비둘기파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최대 고용으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물가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트럼프는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비둘기파의 힘이 더 쓸릴 수밖에 없고 그럼 이 사람한테 인터뷰가 더 많이 갈 수밖에 없겠죠. 스포트라이트가. 뒤로 가겠습니다. 확실한 비둘기파예요. 저 사람은. 자, 4.25에서 4.5입니다. 지금. 자, 여기서 지금 즉각적으로 더 내려야 된다는 입장이죠. 지금 트럼프는 여기서. 그리고 전 세계가 따라 내려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를 따라 내려야 된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꺾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물가가 다시 들썩이려고 하니 아까 개인 소비 지출 PCE가 2%가 목표인데 지금 2.4잖아요. 2%에 도달이 안 되고 자꾸 올라가려고 하니 그 PCE 중에서도 핵심 PCE나 이런 걸 따져보면 3%가 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파들이 나서가지고 여기서 금리 인하를 더 계속 이 상태로 유지를 해버리면은 개인 소비 지출이 다시 불거 이러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중단하거나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춰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는 바로 즉각적으로 인하를 더 그냥 쭉 내려야 된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물가 폭등의 우려가 있죠. 물가 폭등의 우려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려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아까 PC가 나와 있고 그다음 실업률을 올려놨고 GDP 이렇게 3개 연준 홈페이지에 가면은 딱 3개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고 했는데 물가 안정의 공식적인 그 지표는 아까 개인 소비 지출 PC 2%고 그다음에 최대 고용은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4%인데 지금 4.14% 정도 이 정도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최대 고용 상태라고 지금. 그러니까 최대 고용 상태라는 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원하는 일자리에 갈 수 있는 실업률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요거는 실업률은 그럼 최대 고용은 달성이 됐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 안정만 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동결이라든가 금리 인하 속도를 놓치면서 지금 물가를 잡는 데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데 이 판을 흔들게 됐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 판을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GDP가 나와 있죠. 결국에는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게 여기 소비의 나라기 때문에 이 GDP 항목에서도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GDP의 어떤 덩치를 결국 키워서 경제를 좋게 만드는 게 목적인 것이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적절히 조절을 하여가지고 GDP가 성장하는 국가로 만드는 거죠. 이게 연준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변수로 등장했죠. 다보스 포럼에 나가가지고 지금 사우디 보고 너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리면 좋겠다도 아니고 당신네들은 내려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냥
사우디가 일단 우방이잖아요. 이란하고 이라크 뭐 사우디 얽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우디가 우방이긴 한데 사우디 보고 브링다운 너네 코스트 오브 오일을 내리래요. 가격을. 그리고 그 트럼프가 계속 그 로건 씨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그 배런 막내 아들이 결국 그거를 했다고 하잖아요. 배런 막내 아들이 지금 그런데 나갈 때가 아니고 레거시 미디어 나갈 때가 아니라 로건 팟캐스트든 무슨 뭐 렉스 프리드만 팟캐스트든 팟캐스트 열심히 나가세요. 아빠. 젊은 층들 돌려 세우려면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갈린 거 아니에요. 젊은 층에서 36%를 더 얻었어. 해리스보다. 해리스는 로건 보고 너네 우리 쪽으로 와라. 1시간 편집권 우리가 한다. 결국 로건하고 안 했죠. 팟캐스트. 그래서 결국 큰 힘이 됐는데 여기 어쨌든 지금 요 배런이 계속해서 그 말했던 거기도 지금 요 트럼프가 굉장히 당선된 데 도움이 됐어요. 어쨌든 간에 사우디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하면서 판을 흔들고 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사우디의 유가를 인하 압박을 넣으면서 그걸 없애준다는 거죠. 물가 인하. 그러니까 물가의 압력이 치솟아서 부담스러운 거를 없애줄 테니 너네 맘대로 금리 인하를 하라. 이거 뜻 같아요. 그리고 그 로건 그 팟캐스트 얘기에서 로건 팟캐스트 질문에서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내가 취임하면 바로 끝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끝낸다는 정확한 무슨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어제 이 얘기를 보고 이제 추측이 나온 겁니다. 사우디 유가를 내려가지고 러시아 유가가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국제적으로 못 쓰게 만들어서 경제력을 잃게 만드는 거 아니냐. 물론 러시아가 그거 하나로 무너질지 모르겠어요. 왜 중국으로 북한으로 다 빼주니까 어차피 뭐 서방 막혀봤자 이미 서방하고는 다 단절돼가지고 더 이상 잘라낼 게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우디 유가를 압박시켰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 전쟁을 끝내려는 목적보다는 그 목적을 갖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한 효율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단지 뭐 효율성이 있어 보이냐? 그거죠. 매파들이 지금 금리 인하를 조금 늦추거나 금리 오히려 동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는 지금 개인 소비 지출 PC가 2%로 안 가고 계속 2.3, 2.4 핵심 PC는 3%가 넘으니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그러면 야 내가 그럼 유가를 확 낮춰줄게. 그럼 너네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 없지? 그러니까 바로 즉각 금리 인하 때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공화당에서 임명한 매파들이 많은데 매파들이 또 걱정일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이 금리 인하를 외쳐버리면 내 매파 성향을 버려야 되는 겁니까? 트럼프가 사우디를 압박해갖고 유가를 인하해 줄 테니 물가 압력을 이 걱정을 없애버리겠다. 이 얘기 같습니다. 지금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펙의 석유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고 했는데 이게 중요하죠. 꼭 마지막에 이런 걸 붙여요. 요청할 것이 아니라 이건 협박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낮춰야 합니다. 이게 어감이 완전 다르죠. 요청할 것이랑 낮춰야 합니다는 높임말을 썼지만 너네 낮춰라잖아 이게. 그렇죠? 이렇게 지금 나온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개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조정한 거는 지금 올랐지만 사주 평균은 지금 내려갔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조정한 거죠. 계절 조정 안 해준 거는 내려갔고 계절 조정 해준 거는 올라갔습니다. 자, 요 상태인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크게 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말하는 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별로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으니 최대 고용에도 별로 문제가 없고 4.1 실업률도 거의 뭐 최대 고용 실업률이고 내가 유가 낮춰가지고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걱정 덜어줄 테니까 너네 마음대로 금리 인하 때려라. 이렇게 지금 요구한 겁니다. 1월 달은 모르겠으나 1월 달은 동결 가능성이 아직도 높아요. 근데 지금 올해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1년 내내 압박을 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더 자극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한 줄 매듭평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다보스 포럼에서 한 거는 다보스 선언이 아니고 나 보스 선언.
설 연휴 전 세뱃돈은 없는 걸까요? 어제 국내 증시 그 전날 뉴욕 증시가 강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부담과 차익 실현 매물의 움직임이었다라고 시장은 한 줄 정리를 했는데요. 코스피가 1.2%대 하락을 보였고 코스닥도 1.1%, 양지수가 모두 1%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 선물 모두 합쳐서 코스피 쪽에서 이날 1조 원 넘게 매도 흐름을 이어간 게 확인이 됐고요. 이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는 하락을 했고 그 전날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장에서 반도체나 전선, 최근에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이어가던 업종들의 하락세가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일단 트럼프 관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안 심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 흐름을 이어갔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고가 종목 관련해서는 이날장에서 정치 테마주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한가 같던 종목들이 대거 나오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졌는데 어제 증시의 전반적인 섹터와 이슈단에서의 분위기를 파악을 해보자면 사실 큰 이슈 없이 마무리가 됐던 하루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오르는 업종보다 내리는 업종이 훨씬 더 많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김문수 장관과 관련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정치 테마주 안에서의 상한가가 확인이 됐고 오늘 새벽 기준으로는 이 지지율이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를 넘어선 것으로 또 속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부분 오늘 또 추가적인 시세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이슈이니만큼 관련주들의 급등세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 AI 관련주들도 이날장에서 큰 폭은 아니지만 일부 종목으로 상승 기조가 이어졌는데 현재 국내에서도 대형 병원들이 의료 AI 채택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기대감에 종목들의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주 소식 위주로 오름폭을 보였던 종목들은 있지만 어제는 이렇게 업종이나 섹터 또 테마단의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하루였고요. 그럼에도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 동반으로 하락했던 섹터들이 되려 더 눈에 띄었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양적 컴퓨터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해당 여파 때문이었을지 국내 증시에서도 비슷한 하락폭을 대표 관련주들이 보였고요. 우주항공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화성에 성조기를 꽂고 오겠다라는 코멘트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다가 그 전날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뉴욕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먼저 떨어지자 국내 증시에서도 우주항공 대표 종목들의 주가 하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와 연동되는 증시의 흐름들이 연일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간밤 뉴욕 증시 그래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었던 만큼 오늘 뉴욕 증시에서 받아갈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계속 고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외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같던 종목과 이슈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이수 페타시스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기업인 제이오를 인수하기 위해서 유상증자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었죠. 이에 소액주주들이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인수를 철회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에서는 상한가 다시 한번 안착을 했습니다. 제이오 같은 경우는 탄소 나노 튜브를 만들고 있는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유상증자 금액을 최종적으로 조달하지 못함이 이번 인수 철회의 큰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요. 때문에 규모도 기존 5,500억 원에서 2,500억 원으로 줄어든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변동성 장 출발 이후에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우리가 맞이하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인 변동성이 오히려 더 크게 나오지 않고 잠잠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27일부터 30일까지 꽤나 긴 기간 동안 설 연휴가 준비돼 있고 설 연휴 끝나고 우리가 증시에 돌아오게 된다면 사실은 더 큰 불확실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FOMC와 트럼프의 추가적인 정책이나 관세 이슈가 우리가 쉬는 동안 분명 쏟아져 나올 텐데 이 모든 이슈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을 때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어디로 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확실성을 앞두고 오늘 장에서는 관망적인 심리가 지배적일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들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지난 15년 동안 이렇게 3거래일 이상으로 쉬었던 주간을
체크를 해봤을 때 연휴 직후에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가능성들은 상당히 적었다라고 하고 증권가 일각에서는 만약 이번 주 안에 2,600에 근접하면 오히려 매도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도 나왔는데 어제 장에서는 1%의 하락 기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 안에서 2,600을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이제 설 연휴를 끝나고 나면 거의 2월로 접어들게 되는데 2월 돼서는 우리가 제한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본격 상승까지는 4월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코멘트들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1월에 코스피 지수가 워낙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 만큼 그래도 월간 기준으로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긍정의 상승 기조가 계속해서 나와줘야 된다라는 코멘트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해 지수 상승 영향의 거의 80% 가까이가 1월이 상승인지 하락인지로부터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장 그리고 설 연휴 돌아와서 그 다음 날 장도 꼼꼼하게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글로벌 일정과 이슈들도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 간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대거 쏟아졌는데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코멘트들도 많이 나온 만큼 같이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상사태 선포해서 AI를 위한 발전소 미국에서 빠르게 짓겠다라는 것을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 AI를 위해서 현재 미국이 에너지가 2배 이상 필요하다라는 말도 내놨고요. 또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어떠한 연료를 사용해도 상관없다. 석탄 다 써도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발언으로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추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추려지겠죠. 지금까지도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워갔던 트럼프의 대표 수혜주인 에너지인 원전 쪽도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HBM이나 전선, 전력기기 쪽도 움직임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만 관세를 안 낼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관세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전 세계를 압박하는 이 입장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즉각적으로 요구할 거고 뭐 의장을 만나겠다 이런 코멘트까지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의장들의 어떤 입장들이 정말 바뀌게 될지는 좀 추가적으로 설 연휴 동안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펙과 관련해서 유가 인하 요구할 것이다라는 코멘트도 나왔는데 앞서 이제 신일섭 소장님과도 점검을 해봤지만 만약 유가가 내려가게 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끝날 수 있다라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유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러시아가 주요 수출을 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종전까지 이어진다라는 거고요. 일단 해당 코멘트로 간밤 국제 유가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 석유 유가 관련주들 그리고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재건 관련주들까지 지켜볼 수 있는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오늘 새벽에 나온 속보에 의하면 가상자산, 암호화폐와 관련된 TF팀 구성했다라는 거고요.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최근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지 못한 채 취임 이후에 좀 횡보하는 기조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해당 발언으로 오늘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주들도 추가 상승 흐름을 받아갈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죠. 그리고 오늘의 주요 일정으로는 일본에서 BOJ 통화정책 회의가 열립니다. 과연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어떤 결정의 소식이 나올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글로벌 소식들을 어떻게 소화해 줄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개장 상황 때까지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짓는 듯 하나 했지만 나스닥이 막판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3대 지수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네, 다우 같은 경우에는 0.92% 상승을 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반도체 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나스닥이 장 막판에 말아 올리면서 3대 지수가 이렇게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22만 3천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주 대비해서는 6천 건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석가들에 의하면은 그래도 미국 경제는 아직 견조하다라는 이러한 시각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들 오늘 계속해서 좀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그래도 장 막판에 함께 상승을 하면서 일부의 종목들이 강세로 마감하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를 압박할 것이다. 그리고 유가 하락을 압박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완화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감세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암호화폐 TF팀을 구성할 것이다. 라는 등 이렇게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전 정부와는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히트맵 통해서 자세한 섹터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네, 우선 시총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장 막판에 그래도 힘을 내면서 일부 종목들이 상승부를 견채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하락세에서 일부 이제 상승 전환을 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애플은 다소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 감세 조치를 시행하겠다라는 그러한 발언 속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것이다. 이러한 전망 속에 오늘 금융주들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와 그리고 에너지 섹터도 강세를 나타내면서 다우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빅테크 소식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은 오늘 목표 주가 하향 소식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존의 이 중국의 판매량 부진과 더불어서 또 AI 기능 부족 등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좀 목표 주가가 하향하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280달러까지 하향 조정되기도 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30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4분기 매출은 1,250억 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 계속해서 좀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또 이 연초부터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신제품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올해 중반기에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낙관적 전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도 살펴볼 텐데요. 메타는 애플과 반대로 목표 주가가 상향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목표 주가는 710달러까지 오르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이 AI 역량과 지속적인 비용 관리로 인해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그리고 AI 시대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광고 수익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엔비디아가 장중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던 이유로는 아무래도 이 SK 하이닉스의 발언들을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메모리 수요 전망에 대해서 좀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PC와 스마트폰의 재고 조정이 필요하고 또 보호무역 정책 등의 이유로 인해서 좀 이 메모리 수요 둔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한 부정적인 전망들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ASML에 대해서 이 미국 정부가 대중국 이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라는 소식 속에서 엔비디아가 장중에는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긴 했지만 그래도 막판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그러면 이슈 있는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드웨어가 부진하긴 했지만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라클은 1%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습니다. 세일즈포스와의 합병 가능성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AI 에이전트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번 분기에만 이미 수천 건의 계약을 달성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에서 합병을 하게 된다라면은 시총이 7,900억 달러가 넘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오라클의 주가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이어서 팔란티어도 살펴볼 텐데요. 오늘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와 기업들의 이 데이터를 막대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AI 지출의 핵심 승자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목표 주가가 상향되면서 오늘 2%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적 발표된 기업들의 주가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항공주들의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예상치를 웃돈 호실적을 발표하긴 했지만 1분기 이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면서 오늘 8% 넘는 급락세를 보였고요. 알래스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행과 그리고 해외 출장 수요가 크게 개선되면서 흑자로 전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를 했고요. 오늘 2% 넘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틸 다이내믹스도 살펴볼 텐데요. 4분기 수입품 가격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은 약보합으로 마침표를 찍었고요. 이어서 프리포트 맥모란도 보겠습니다. 네, 구리와 금 생산 감소로 인해서 4분기 순이익이 급감했다라는 소식 속에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이에 따라서 매출은 3% 넘게 하락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화 추세로 인해서 앞으로 구리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함께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GE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볼 텐데요. 오늘 호실적과 그리고 견고한 연간 가이던스까지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연간 총 매출은 전년 대비 10% 증가세를 나타냈고요. 2025년도 회계연도의 이 연간 매출 성장률은 10%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에 GE 에어로스페이스는 6%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 트럼프의 말에 의해서 변동성이 나타날 시장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또 앞으로 이어지는 소식들 계속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해 보셔야겠습니다. 예, 긴 설 연휴를 앞둔 1월 24일 금요일 오늘도 이데일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지 않은 소식이긴 한데요. 뭐 얘기를 또 안 하면 안 되는 또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오늘 이데일리 일면의 톱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1면과 8면에 걸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은 팩트는 지난 4분기에 우리가 0.1% 성장을 했다. 근데 이제 이게 2분기가 아니라 이제 2분기 연속이죠. 2분기 연속. 그러니까 3분기하고 4분기 연속 0.1% 저성장이죠. 굉장히 저성장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뉴노멀이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제목으로 톱 기사를 뽑았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이제 작년에 성장률 전망치 또 4분기 전망치, 4분기 이제 우리 성장률 이제 성적표를 내놨는데 작년 이제 이 표를 먼저 보시는 게 좀 낫겠네요. 작년 원래 1월에요. 1.3% 분기 성장을 해서 그때 되게
깜짝 놀랐었습니다. 아니 우리 경제가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사실 작년 1분기 때도 우리 내수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공감을 못했던 그런 우리 1분기 성적표였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2분기 때 마이너스 0.2%로 이제 급전직하를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했었고요. 이때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까지 했던 거는 그 당시에 1분기에서 2분기까지 넘어갈 때 시장 상황이 뭐 대단히 이렇게 우리 경제 상황이 나빴다라는 것보다도 뭐 전반적인 상황은 그대로였는데 이게 이제 사실 기저효과가 작용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게 좀 있었고요. 이제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게 작년 3분기 때 성장률이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 이때 이제 관심사였는데 그때 0.1% 부진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나쁘지를 않아서 수출도 뭐 꾸준히 하고 나쁘지를 않아서 4분기 때는 이제 0.1%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 당시 전망이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 4분기 막판에 이제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상황이 좀 많이 복잡해지고 좀 꼬였죠. 그래서 또 0.1% 성장. 일각에서는 0.1% 즉 마이너스 성장 안 한 게 다행이다는 얘기를 나올 정도로 어쨌든 작년에 이렇게 부진한 그런 4분기 성적표를 기록했고 전체적으로 작년 연간 우리 성장률이 2.0%, 우리 잠재 성장률 대략 한 2.0%, 어떤 데는 1.8%도 보는데요. 대략 한 2% 정도 보는데 우리 잠재 성장률 턱걸이를 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한국은행이 작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을 했었던 거에서는 0.2%포인트 더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좋지를 않았던 겁니다. 한국은행은 어제 이제 이렇게 작년 성적표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올해 얘기를 당연히 했습니다. 올해는 한 상반기까지는 이런 추세에서 크게 이렇게 상방 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여지는 별로 없다. 더 내려갈 것 같지도 않지만 그렇다 해서 더 올라갈 것 같지도 않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런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좀 봤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였죠.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중간 점검 발표를 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7% 포인트로 당초 1.9%에서 0.2에서 0.3% 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전제는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를 이제 얘기를 했고요. 뭐 작년 4분기 성장률도 역시 이제 이 정책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만 올해 1분기까지는 이 부분이 불가피할 거 보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대략 2월 말이나 3월 사이에는 이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을 보기 때문에 올해 1분기까지는 사실은 크게 뭔가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특히 거시지표상으로는요. 또 트럼프 정부 취임도 했고요. 관세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겠고 결국은 이제 2분기 정도에 가서 본격적으로 올해 우리 성장률의 어떤 그런 방향성, 우리 경제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좀 결론이 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썩 좋지 않다. 이렇게 일단 올해 1분기까지는 이렇게 좀 보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국 얘기를 좀 해보죠. 작년 9월 말부터죠. 중국 당국이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고 특히 이제 중국 주식시장은 초반에 뭐 한 30% 가까이 이 선전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급반등을 할 정도로 주식시장에서는 대대적인 환호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중국 증시의 상승폭 대부분 한 절반 이상 반납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작년 연말 분위기는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올 들어서 중국 시장이요. 3.5%쯤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대표 지수라고 할 수 있는 CSA 300 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이런 건데 작년 일단 중국의 성장률이 5.0% 이게 사실은 뭐 뒷말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딱 지표입니다. 4% 후반이 될 거라는 얘기를 넘어서서 일단 중국의 목표치 5%를 기록을 하긴 했는데 조금 개운치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의 청년 실업률 여전히 좋지 않고 내수 상황도 썩 좋지 않고 중국의 부동산도 물론 일선이라고 하는 뭐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일부는 조금 집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 2선, 3선 도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도 그렇게 딱히 좋다고 얘기하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또 트럼프 취임도 했고 또 관세 얘기 또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로서 일단 중국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어제 발표된 중국의 이 부양책은 그야말로 이제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그러니까 돈을 쏟아 부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부양책 내용이 핵심 내용인데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보험사에 매년 들어오는 보험료 인상분 매년 보험료가 오르니까요. 그거의 30%를 A 주식 그러니까 중국 본토 주식이죠. 중국인들만 투자할 수 있는 A 주식에 투자를 하겠다.
투입을 하겠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공모펀드도 중국 증시의 투자 규모를 10% 확대를 하겠다. 이제 공모펀드로 들어오는 자금의 10%를 일괄적으로 중국 주식, 중국 A 주식을 사는데 투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의 대형 연기금들의 이 증시 자금 유입도 독려를 하겠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종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당국이 핸들링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금들은 다 주식시장에 쏟아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일단 어제 중국 종합지수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돼서 아주 대단히 화끈하게 환호를 한 건 아니지만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사실 이제 이 추세적으로 중국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여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됩니다. 작년 말에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 3월에 이제 양회 열리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증시 방향책 또 경기 방향책이 나올 거고 이거를 보고 이제 일단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겠다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트럼프가 일단은 예고했던 대로 추가 관세 10%를 부과하기로 했고 이걸 이제 60% 사이에서 이제 중국 당국과 이제 계속 이제 줄다리기를 하면서 퍼센티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주시장의 반등의 가장 키 포인트는 결국 트럼프 정부와 어떤 식으로 이제 관계가 설정이 될 것이냐. 만약에 지금 일각에서 잠깐 나오는 대로 만약에 미중 간의 이런 갈등 상황이 조금 이제 완화된 쪽으로 한다 그러면 중시장의 반등은 상당히 강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관세가 60%까지 또는 그 이상으로 가는 식으로 만약에 상황이 더 악화된다고 그러면 올해도 역시 중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좀 이렇게 엇갈려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두 달 사이에 이런 방향성들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하시려고 생각하시거나 투자하시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중학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방향성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얘기는 이제 고려아연 얘기를 해야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임시 요청 열렸고요. 상강했던 것보다 결과가 되게 아주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되게 좀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거로 생각을 했지만 최현범 회장이 아주 압도적으로 경영권을 방어를 했습니다. 어제 집중투표제 안건을 먼저 보는 게 낫겠네요. 어제 임시유청에 안건 올라갔던 게 크게 이제 6가지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중에서 이제 위에 2개죠.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수 상한 설정 이 2가지가 이제 최현범 회장 측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핵심 안건이었는데. 이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는 무려 어제 참석한 의결권 이 주식의 76%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이죠. 그다음에 이사수 상한도 14명으로 이제 제한하자는 17명으로 제한하자라는 게 이게 이제 고려아연 측의 최 회장 측의 이제 입장이었는데 이것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려아연 측, 그러니까 최 회장 측의 이사들이 다 선임이 모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이사에다가 새로운 이사까지 합할 경우에는 이제 최 회장 측의 이 고려아연 경영권에 대한 그립, 즉 주도권이 이제 더 확실해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왜 이렇게까지 결론이 이렇게 결정이 이렇게 최 회장 측으로 압도적으로 났느냐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그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상호주 제한 제도, 그러니까 상법상 상호주 제한 이 제도를 아주 활용했던 게 이게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고려아연과 이제 그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인 영풍 간의 이 지분이 이제 서로 10% 이상이 됩니다. 고려아연은 영풍의 지분을 10.3%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풍 고려아연의 지분을 25.5%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영풍이 고려아연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이 영풍의 지분을 중심으로 해서 MBK 연합 측이 고려아연의 지분 40% 이상을 좀 확보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만 놓고 본다 그러면 어제 임시총에서 사실은 MBK 측이 우세를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뚜껑에서는 이 상호주 제한 이 제도를 활용한 최 회장 측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영풍이 갖고 있는 25%의 이 지분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결론적으로는 지분 경쟁에서 고려아연이 34%, 그다음에 MBK 측은 1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MBK 입장에서는 마른하게 날벼락이었고요. 결국은 이렇게 어제 임시주총 결과가 나오자 당연히 법적 대응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결국은 법정 다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때까지는 고려아연의 주가도 계속해서 급변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얘기 하나 짧게 좀 하겠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 5천억 달러, 이거 엄청난 거죠. 720조.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좀 많은 돈인데 이 돈을 앞으로 4년 동안 이제 투입하겠다는 얘기 나온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첫날은 이 소식 나오고 첫날은 국내 반도체 관련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소부장주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었죠. 근데 하루 만에 이제 어제였죠. 어제 분위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제 이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라고 그래야 될까요? 가장 큰 어떤 탄력을 받았던 거는 전력 설비 쪽이었습니다. HED, 현대일렉트릭을 비롯해서 좀 표에도 나옵니다만 제일 왼쪽에 LX 일렉트릭이 좀 가장 화끈했고요. 어제도 8% 넘게, 장중에는 10% 넘게 상승을 했었고, HD 현대일렉트릭도 어제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1%가 넘게 2% 가까이 좀 올랐고, 가온전선, 대원전선 어제 뭐 좋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AI 인프라 투자의 가장 큰 수혜를 반도체가 아니라 오히려 전력 설비 쪽이 받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전력 선배주들의 주가가 최근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이렇게 AI 인프라 투자 얘기 나오기 전에 LA 이 화재 사건, 이거의 가장 큰 이유가 노후된 전력 이 망들 때문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미 주가가 계속 좀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이 AI 인프라 투자 얘기까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가한 이런 모양새가 좀 된 상황이 됐죠.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이렇게 모멘텀도 받침을 해주고 주가가 좀 계속 강세를 가는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반도체 관련주, 소부장 관련주들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고요. 이제 오늘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런 분위기들이 정말 계속해서 반도체가 아닌 다른 업종으로 갈지 아니면 일부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같이 수혜를 받는 쪽으로 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텐데 오늘 지나고 나면 또 우리가 거의 일주일 가까이 또 연휴를 보내기 때문에 우리 쉬는 연휴 사이에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또 좀 면밀하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긴 연휴를 앞두고 오늘 마켓 비하인드에서는 앞선 제가 뉴스브리핑에서도 중국이 어제 대대적인 증시 부양책을 내놨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바로 관세 카드를 좀 꺼내 들었죠. 중국에 대해서 10% 또 추가로 관세를 좀 부과를 하겠다는 얘기도 좀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중국을 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요. 지난 20년 이상 그 중국 또 국내 기업에서 중국 쪽을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해오신 중국 전문가신 이철 박사님 모시고 오늘 중국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어제 나온 증시 부양책 뭐 당연히 박사님도 다 보셨을 텐데 네, 네. 뭐 요거 짧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네. 뭐 좀 우리 소위 말하는 중학개미분들, 우리 네, 투자자분들이 좀 의미 있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걸 뭐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이제 금융이나 통화 정책은 지난 1년 이상 중국 정부가 많이 내놨고 맞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중요한 거는 구체적인 산업 정책. 이게 지금 그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직은 구체화됐다고 얘기하기 어렵죠. 네. 예, 그래서 다들
지켜보는 입장이고 네. 또 뭐라고 해도 이제 미국이라는 트럼프 2기라는 변수가 그렇죠. 나타났으니까요. 네. 예. 그러면은 이 말씀하신 산업 정책 이 부분은 결국 양회가 열려야지 뭐 어느 정도 구체화될까요? 아니면 지금 이제 1월 뭐 말이긴 한데 이제 2월까지 조금 네. 더 보고 난 다음에 나올까요? 아마 그 산업 정책이라는 건 이미 상당 부분 만들어져 있을 텐데 아 이미 예, 공개되는 시점은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국 양회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양회라는 게 각 그 행정 단위별로 아래에서부터 계속 양회를 해오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래서 사실 성정부 수준에서는 양회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 그런데 이때 그 각 성의 자기 성의 GDP 목표 같은 거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거기를 보면은 예상외로 네. 예, 5% 이상을 목표로 발표한 데가 꽤 되고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네요. 5% 미달이라고 발표한 데는 굉장히 적고 그건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가요? 중앙 정부를? 실제로 하기가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는 데들이죠. 그리고 예. 그런 데들은 사실 정치적인 이유가 또 있는 곳이기도 있겠고. 하고요. 예. 아무튼 전반적으로 볼 때 5%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네. 그래서 아마 그 양회가 베이징에서 전국 양회가 열리면 GDP 목표도 5%라는 정도로.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작년에 5% 달성을 하긴 했는데 조금 글쎄 대부분의 아이비들 글로벌 아이비들은 4.7, 8, 9 정도까지들 보통 봤는데 5%를 맞춘 것도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인위적으로 좀 그런 부양책들을 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막판에 좀 작동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중국에서는 GDP 계산이 팔리지 않고 재고로 남아 있어도 GDP로 계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 정부나 국영기업에서 일단 생산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GDP 숫자 자체는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것이어서 예. 작년 4분기에 5% 이상 스포트를 했으니까요. 예. 예, 그런 눈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게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통계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네. 어쨌든 이게 좀 계산하는 방식도 좀 다르다라는 점 또 오늘 박사님 말씀 통해서 좀 알게 됩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된 말씀을 좀 들어보면 결국 이제 트럼프 2기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고요. 뭐 예상했던 대로 이제 관세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목소리를 좀 내고 있었고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지난 17일이었나요? 취임 직전에 시진핑 주석이랑 트럼프 대통령 그 당시엔 당선인신 분이었죠. 네. 통화를 하면서 뭔가 좀 물론 좀 그냥 원론적인 얘기 수준이긴 한데 네. 뭔가 좀 이번에는 좀 변화가 좀 있으려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살짝이라도 갖게 만든 그런 내용들 좀 있어서 그때 이런 부분들 최근에 이런 상황들을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 2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전 세계가 지금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요. 예, 초유의 관심사죠. 그런데 이제 중국 시각에서 본다면 미중 관계에서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기본 스탠스입니다. 아, 서로의 이해관계와 추구하는 바가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워낙에 그렇죠. 예, 장기적으로 보면 뭐 충돌 쪽이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트럼프 1기에서 말하자면 급습을 당한 형태로 이제 무역 전쟁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렇죠. 그 이후로 중국이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트럼프 2기의 미중 관계는 아마 트럼프 1기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일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첫째는 그 중국이 미국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소위 말하는 대미 수출 비중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해왔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 경제 수치로 표현을 한다면 지금 그 중국 경제 GDP 규모에서 소위 대외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38% 정도로 지난 10년 이상 동안 많이 줄여왔습니다. 이제는 중국을 수출 국가라고 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네. 중국의 수출은 계속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의 대외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을 거로 생각하지만 예. 또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예, 38%가. 그렇죠.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많이 줄여왔다는 것하고 예. 그 대외 경제 비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11.2%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중국이
지난 8년간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미국의 압박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관세라든가 이런 예. 무역 제재가 8년 전처럼 그렇게 큰 큰 효과를 임팩트를 내지는?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도 나름대로 미국에 대한 대항책을 몇 가지 이제 그 준비를 해온 걸로 보이고요. 예. 중국이 아직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 때 사용했던 여러 가지 도구들, 반격 카드들, 네네. 그럼 뭐 예를 들면 수출 금지를 한다든가, 뭐 히토리 얘기 같은 이런 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특정 기업을 제재한다든가, 예. 이런 거를 미국 시스템을 본따서 중국도 그동안 다 만들어놨어요. 다 거기서 배웠군요,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지난 수년간 만들어왔고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중국 입장은 그래도 끝까지 잘해보고 싶다죠. 그렇죠. 굳이 뭐 리스크를 예. 예상은 한다고 해서 그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는 없는 그렇습니다. 거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공식적인 스탠스는 우리 잘해보자. 말로 합시다, 말로. 이제 이게 일관된 스탠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지막 어쨌든 누구든지 굳이 뭐 사실은 손자배법에 나오는 것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좋은 승리 방법이라 했던 거니까 그거를 뭐 중국 당국이 뭐 누구라도 잘 알 테니 만약에 조금 긍정적인 쪽으로 가려면 지금 트럼프라는 이 이제 대통령 또 한 사람의 성향을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봐왔던 걸 생각하면 뭘 자꾸 손에 쥐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네. 걸 중국이 쥐어 줄까가 이제 그럼 관건이 되겠네요. 그 중국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중국은 이 대미 관계가 가장 우선하는 정책이 지정학적인 정책이지 이 경제는 아닙니다. 경제가 두 번째입니다. 지정학적인 게 먼저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항상 줄곧 얘기해 오고 있는 타이완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다. 타이완이 중국의 레드라인 넘버 원이다. 이거를 밟으면 그 이하는 얘기할 필요도 없다. 예. 라고 지난 기간 내내 얘기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그냥 트럼프라는 사람의 캐릭터로 볼 때 네. 빅딜이 가능할 수도 있을까? 이런 가능성을 조금은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트럼프가 지금 그 취임하기 전에는 중국에 60% 관세를 때린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부에서 나온 분석 리포트를 보면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데미지를 주는 그러게요. 걸로 이렇게 나왔죠. 네. 하지만 트럼프가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캐나다나 멕시코에는 25% 관세를 확정을 했지만 원래 얘기했던 대로 가기로 했고요. 네, 중국에 대해서는 갑자기 10%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것은 현재 그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지 모른다는 그런 인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이고 참모들의 그런 의견을 받아들인 거군요. 그 이해한 걸로 우리가 예,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카드를 이제 몇 가지 마련을 해야 되고 네. 그때 중국 입장에서는 만일에 지정학적인 협조를 트럼프 쪽에서 해줄 수 있다면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한 양보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 사실은 지금 한간에 가장 많이 알려지는 얘기가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그게 이제 물론 시진핑 주석의 이제 뭐 공언이었다는 얘기도 좀 함긴 합니다만은 네네.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대만이라는 데가 앞서 이제 지정학적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 인태 전략의 핵심적인 그런 위치이고. 네. 근데 이거를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미국에는 어떻게 보면 미국도 상당히 지정학적인 이런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이기 네. 때문에 과연 이제 뭐 침공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뭐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만을 이를테면 중국이 핸들링할 수 있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놔둘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네. 중국이 타이완을 접수하는 거를 뭐 양해하겠다든가 그런 거는 이런 아닐 것 것은 이제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중화권 그리고 중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네. 중국 쪽에서 바랄 수 있는 가장 이 최대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의 예로 나오는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게 타이완이 독립하는 것을 미국은 반대한다 정도의 그 태도 표명입니다. 멘트.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중국의 이제 지금 집권당이 민진당인데 그쪽은 어쨌든 반중국 성향의 이제 네, 당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예. 그쪽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네. 독립이라는 거고 대만은 중국이랑 다른 나라다라는 네, 네. 거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중국은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왔고. 네, 네. 그럼 이제 그런 대만의 입장을 미국 네. 측에서 네. 뭐 딱히 이렇게 지지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그냥 놔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이제 그 과거 사례를 보면 네. 미국이 그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이 합의를 한 상태이고 계속 반복해서 확인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발리 정상회담을 할 때 그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예. 그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그때 약속을 지켜라. 타이완에 대한 그 입장을 지켜라. 네. 이런 코멘트를 여러 번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추정컨대 중국 공산당 쪽에서는 타이완의 독립을 반대한다.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그 맥락에서 그 얘기를 분명히 밝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당시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에 동의한 것으로 중국 공산당이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 좀 박사님 말씀을 듣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드시는 생각은 네. 그래? 그러면은 미국이 만약에 예. 중국이 원하는 대로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네.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는 않아. 뭐 네. 하여간 대략 이런 정도의 뭔가를 했을 네. 때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뭐 조치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까? 뭐 가서 대만을 점령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그 무력을 사용하는 건 최후의 수단이죠. 그런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그 확신할 수 없으나 그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작년 초에 네. 시진핑 주석이 일국 양제가 더 이상 유효한 전략 같지 않다. 시진핑이요. 예, 예, 예. 그것은 이제 그 홍콩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홍콩 민주화 시위를 하고 예. 이것을 이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통해서 강경한 진압을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사실 때려잡았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것이 타이완 국민들에게 일국 양제가 저런 예. 거라면 우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없죠.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일국 양제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더 이상 먹힐 것 같지 않으니 예. 새로운 그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고 그것을 왕우닝이 그 상무위원 중에 한 사람인 왕우닝이 그 타이완 통일 전략의 총책임자인데 예. 이제 이 사람에게 전략을 짜라고 지시를 했고 그 후 약 한 달 반, 두 달이 채 안 됐을 때 왕우닝이 새로운 전략이 수립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공개를 안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한 1년 가까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경과되면서 관찰한 결과를 보면 아마도 타이완 내부 분열을 획책하는 그런 전략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예. 그 타이완의 그 예비역 장성이 중국 쪽으로부터 타이완 현재 정부를 중국의 힘을 받아 전복을 하면 그 타이완 총통을 시켜준다는 뭐 이런 약속을 받고 여러 가지 그 반국가 행동을 했다는 제목으로 체포됐군요. 예, 체포되고 어저께 이제 구형이 됐어요. 10년 넘는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타이완의 군경에 대한 이 중국 대륙 쪽의 여러 가지 제5열 활동이 상당히 이제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넘어간 일도 꽤 있는 걸로 봐서 아마도 이제 그런 방향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참 굉장히 이제 노회하게 지금 대만을 이제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중국의 모습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트럼프 즉 미국 정부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대만은 사실 지금
대만은 미국 입장에서도 특히 이제 AI 이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AI 시대와 산업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일단 우리나라보다 더 중요한 나라로도 볼 수 있는 건데 TSMC도 있고 네. 각종 이 소부장 업체들이 지금 몰려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대만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뭔가 자기들도 이런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키우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 네. 대만의 스탠스는 어떻게 갈까요? 그러면? 대만의 입장이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현실적으로 중국에게 합병당하지 않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의지는 분명하죠. 그럼요. 어느 정당 국민을 막론하고 분명한데 그럼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게 한계죠. 네.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미국과 또 우호 국가를 더 넓히고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타이완 입장은 뭐냐면 미국에게 꼭 필요한 국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동시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미국이 하라는 하라는 대로 다 해야죠. 해야 되는 그렇죠. 미국에 대한 협상력이 거의 없어지는 없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를 또 일부 타이완 지도층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지금 말씀 딱 들어보니까 아까 이제 중국에서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어느 정도 좁혀졌고요. 네. 또 대만이 원하는 게 뭔지도 또 네. 좁혀졌고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양자 간에서 네. 자기 이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전략 그거를 추구하겠군요. 그러면 그런데 이 그 연구자들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 트럼프 일기에서 그 섣불리 타이완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이제 중국에게 좋은 꼴을 못 봤기 때문에 네. 타이완에 대한 그 중국의 입장이라는 건 거의 철벽이에요. 그렇죠. 네. 그거야 뭐. 그런데 이 타이완 카드가 너무 복잡하고 네. 이걸 흔들어서 쉽게 이익을 얻는다는 그게 어렵다는 거를 일기에서 트럼프가 배웠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흔들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제법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중국 얘기를 하면서 지금 대만 얘기까지 결국 좀 왔는데요. 다시 이제 원점으로 좀 돌아와서 이제 시간이 저희가 한 3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중국 얘기를 다시 좀 돌아오면 중국이 지금 경제 상황 썩 좋지 않은 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꾸 부양책 내놓는 거고. 네. 트럼프 정부가 이제 이기 정부 취임한 이런 상태에서 과연 중국 정부가 이런 상황을 돌파를 해서 중국의 시장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과연 좀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제일 궁금할 거란 말이죠. 네, 네,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게 정말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중국 공산당이 지금 내걸고 있는 그 정책 방향은 분명합니다. 네. 그 중국의 산업 구조, 경제 구조를 이번에 네. 아주 구조 조정을 하겠다는 의지는 이제 분명한 거고요. 예.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양중 정책이니 양승 정책이니 신질 생산력이니 그런 그 키워드들을 꺼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성과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워낙 이 중국만한 규모의 경제를 구조 조정하고 또 기술 혁신을 통해서 돌파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다들 머리를 갸웃갸웃하는 거죠. 예. 이론적으로는 맞으나 과연 해낼 수 있느냐? 그렇죠.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아마 금년이 그 14차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해고 예. 따라서 금년에 한 해 동안 진행이 될 게 다음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구체적인 산업 정책과 정책이 이제는 상당히 얘기가 금년 중에 계속 나올 것이고 예.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의 경제가 더 개선될 수 있을지 현재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고 네. 지금 이 순간 그 평가를 하려면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양회까지는 가봐야 될 거라는 또 말씀도 하셨고 그러면 올해 중국 경제 또 나아가서 중국에 대한 뭐 투자 이런 네. 부분과 관련해서는 네. 적어도 1분기 중에는 섣불리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거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네요. 네, 일단 양회에서 발표되는 정책을 충분히 분석한 후에 네.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투자나 이런 걸 결정하실 때 서둘러서 득될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좀 이철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특히 중국에 대해서 지금 올해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할 거 이 기대감이 되게 좀 높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아직은 한 적어도 양회가 끝날 때까지는 섣불리 좀 판단을 하시는 건 좀 이르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에서 말씀을 좀 또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